3. 얼마를 남겼는지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을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기업 실적 목표 발표 시 등장하는 FY라는 약자가 바로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작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상단에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 손익계산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무제표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이 달성한 경영성과를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경영성과란 일정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익 이꼬르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익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같은 업종의 비슷한 규모인 두 기업을 비교할 때 수익이 똑같더라도 이익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높게 형성됩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파격적인 수익 증가나 비용 감소의 기대 없이는 높은 평가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가상기업 지당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위 표는 손익계산서의 예시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손익계산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꼬르 이익이라고 했는데 실제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꼬르 이익이라는 구조에서는 벗어나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수익은 매출액에서 출발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원가, 즉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바로 빼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 총이익이 산출되고 여기에서 판관비를 차감하고 회사의 주요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인 영업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사의 주요 영업이 아닌 기타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영업 활동 외에 가감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 순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바로 당기 순이익이 도출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당기 순이익보다 범위가 넓은 포괄손익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포괄손익계산서도 등장했는데 이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의미는 5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이 평가한 미실현 손익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성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스캔들. 앞서 소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핵심 재무제표입니다. 이 두 보고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재무회계의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재무제표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기록 방식과 생긴 모양 또한 다르지만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이 두 재무제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손을 내밀어 잡지 않으면 두 재무제표가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1기, 2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것이고 재무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시점이란 특정한 기준일을 의미하며 일정한 기간이란 기초와 기말 사이, 즉 어떠한 시점과 다른 시점 사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령 연초의 시점과 연말의 시점 사이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시점과 기간이라는 두 재무제표의 특징 때문에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시점의 재무 상태가 기말 시점의 재무 상태로 변하는데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인 것입니다. 흔히 재무 상태표는 스냅 사진으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동영상 화면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스포츠 중계에서 최종 스코어를 요약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라면 손익계산서는 하이라이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요령. 다음 예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023년 1월 1일 부채 1억과 자본 2억의 자금을 조달하여 총 3억 원으로 자산을 가지고 창업한 대박 커뮤니케이션. 창업 첫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박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익 5억과 비용 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연도는 마지막 날인 2023년 12월 31일 대박 커뮤니케이션의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2023년 대박 커뮤니케이션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식회사 대박 커뮤니케이션이 창업 당시 1년 후 자산과 부채의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은 2억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변화가 없다. 즉 자산만 2억 순증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말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순이익으로 기록된 2억 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2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자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순이익 2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벌었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1년 동안 손익을 영향을 미치는 수익과 비용의 상세 비용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인 겁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본 대박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산 3억, 부채 1억, 자본 2억, 자산 5억, 부채 1억, 자본 4억, 손익계산서, 수익 5억, 비용 3억, 이익 2억. 주식회사 대박 커뮤니케이션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5억 원, 수익이 5억 원 났다는 것과 비용이 3억 원 났다는 사실을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항목별로 구체적인 방법은 제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를 볼 때 경계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손익계산서만 보는 것입니다. 매출액의 정보를 손익계산서에서 보고 이익 정보 위주로만 본다면 누적된 상황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아무리 커도 자본이 회수되지 않거나 과다한 재고가 쌓이는 경우 재고 자산이 증가, 설비 투자가 유형 자산이 얼마나 매출에 연관됐는지 등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볼 수 있다. 함께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외롭게 혼자 두지는 마십시오. 4. 실제 살림살이는 보여주는 현금흐름표. 세트 메뉴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커플의 관계를 알아챘다면 이쯤에서 손익계산서의 성격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는 수익과 비용은 사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기록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보통 생각하면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돈이 나가면 비용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현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수익으로 기록하지는 않고 현금이 나갔다고 무조건 비용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회계가 다시 회개하게 보이고 왠지 손익계산서에 대한 배신감도 느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이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언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그 해답은 발생주의 기준 또는 발생주의에 있습니다. 회계를 지탱하는 이론적 배경의 하나는 발생기준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낯설게 보여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발생기준이란 수익과 비용을 기록할 때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 기준과는 대립된 개념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하는 넷플릭스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를 자체 콘텐츠로 제작하게 되면 많은 현금을 투입하게 되는데 제작 후 장기간에 걸쳐서 가입자들에게 영상을 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간에 지출된 현금을 바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우선 기록한 후 서비스 기간 동안 손익계산서를 나눠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결국 현금 흐름표의 시기와 손익을 기록하는 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 대표 수익 항목인 매출을 살펴봅시다.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어서 영업을 통해 판매를 할 때 매출이 생깁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더라도 현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거래, 카드나 어음 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출을 손익계산서로 기록할 때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이때 거래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발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제품을 납품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발생 기준이 되는 것이고, 현금을 회수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을 고민하는 이유는 경영 성과를 어느 시점에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영 성과는 회계연도, 즉 기간별 파악해야 되는데 대금이 회수되지 않고 수익을 기록하지 않으면 성과 인식 시점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업을 하는 회사가 옷 제조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백화점에 12월에 납품했는데 대금은 한 달 후인 1월에 받기로 했다고 합시다. 패션 회사 입장에서는 봤을 땐 12월에 물건을 납품했으니 올해 성과를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돈은 내년에 들어오니 내년의 성과를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처럼 기준에 따라서 어느 회계연도의 성과인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발생 기준에서는 사건 발생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고, 현금이 회수되는 것은 별도의 채권, 거래로 간주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채권,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금 흐름. 그렇다면 현금 기준은 회계에서 첨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 기준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현금 흐름 정보를 중요하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만 가까이 하고 현금 흐름을 무시하다 보면 언제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와 더불어 현금 흐름표를 옆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가 기간별 성과를 발생 기준으로 기록하는 데 반해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금 흐름표는 친절하게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영 활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는 그 기업이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례를 통해서 현금 흐름표가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허당건설에 자재를 납품하는 강 사장은 요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주식회사 허당건설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차입비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사장은 거래를 생각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주식회사 허당건설의 손익계산서를 보니 전기보다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강 사장이 본 손익계산서는 141페이지 첫 번째 표와 같습니다. 전기와 비교해보면 단기의 매출 총이익이 전년보다 300억 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 비용 차감 전의 손이익은 100억 정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강 사장은 주식회사 허당건설에 돈을 벌어놓고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난 강 사장은 더 냉정하게 주식회사 허당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까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허당의 현금 흐름표는 141번 1쪽의 두 번째 표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허당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제7기의 당기순이익이 365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금 기준으로 기록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 633억 원의 현금이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업이 늘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에선가 아직 회수해야 할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공사 매출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감소하는 항목이지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증가했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이 늘어났다는 것은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발생 기준에 의해 건설 용역을 제공하므로 매출액을 되었지만 아직 현금에서는 되지 않은 매출 채권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 선수금, 공사 진행 전 발주처에게 미리 받은 대금, 4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특성상 공사 선수금을 받는데 이것이 많이 감소해서 현금 유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매입 채무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매입 채무는 원재료 매입을 하거나 외주 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부채를 의미합니다. 강 사장이 못 받은 대금 또는 주식회사 허당의 장부에는 매입 채무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식회사 허당건설은 매출이 늘긴 했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돈이 없기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 사장 말고도 주식회사 허당에서 돈이 받지 못한 곳이 꽤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표까지 보고 난 후 강 사장은 아마 이 회사가 계속 거래를 해야 하나라고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에 대한 것은 5장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죠. 5. 풍부한 재무 정보를 알려주는 주석. 한 대기업에서 엔지니어 출신의 비재무 직군의 대상으로 회계 강의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회계를 처음 접하지만 열의를 갖고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부채 내역을 보니 사채가 있는데 혹시 이 사채가 명동 같은 곳에서 큰손에게 빌리는 사채인가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바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말 용어가 같아서 혼동될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에서 상태표에 있는 사채는 회사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권, 즉 줄여서 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린 후 상세 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시라고 조언했다. 숫자로 나타나지 못하는 정보가 필요할 때 주석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서 재무제표의 본문과 별도로 작성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서 둘 이상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사용됩니다. 재무상태표와 주석의 사례.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이나 금액 옆에 주석 몇 번이라고 표시하여 주석 정보와 연결합니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지당의 재무제표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도 주식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제 주석을 살펴보며 좀 더 공부해보죠. 다음 편은 삼성전자 실제 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주석의 일부입니다.
앞서 등장하신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던 그 사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성전자 2001년 감사보고서 주석 13번 사체 부분. 보고기관 현재 회사 사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내역을 보면 사체 발행의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급한 연 이자율이 7.7%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다니 삼성전자처럼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났다고 알려진 회사, 즉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가 최근 1% 미만의 형성된 기준에서 가상금리 되는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행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발행일은 1997년 10월, 즉 IMF 구제금리 신청 당시 조달한 그 자금입니다. 지금은 일부 상환했지만 최초에 약 1억 달러를 조달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리스크가 높았고 기준금리도 높았고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자율도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을 통해 이 자금은 2008년부터 분할해서 상환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주석을 놓치면 안 될 재무제표의 한 부분이다. 주석은 놓치면 안 될 재무제표의 한 부분이다. 이렇듯 주석을 활용하면 풍부한 회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석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주석의 공시사항, 회사의 일반적 사항, 연역, 주요 주주, 본사, 업종, 회사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관련 구충 정보, 우벌부채 및 약정사항, 비재무적 공시 항목,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 원천, 자본에 대한 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사업 부문별 보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재무제표의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고 상세 설명이 주석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주석은 필수 불가결의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기관에서도 계속 주석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본문 밑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것도 그만큼 주석 정보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IFRS가 도입되면서 주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재무제표의 본문은 간략해지는 반면 이를 보충 설명하는 주석의 양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개정 과목과 주석을 연계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석은 회계 기준의 변화나 회계 정책의 변화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주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들이는 것이 회계 공부에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회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주석 정보만 잘 활용해도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계 인사이트, 자료, 정보, 자료 대 정보. 흔히 자료라는 말과 정보라는 말은 섞여서 사용되곤 하지만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료는 측정 대상의 본질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키, 몸무게와 같은 신체 자료나 혈압, 혈당 수치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도 그렇고 야구에서 일일이 기록하는 안타수, 득점, 실책 등도 모두 자료입니다. 물론 기업의 매출이나 원가 같은 것도 당연히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공하면 바로 정보가 됩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누구는 훌륭한 정보를 발견했는가 하면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보 활용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는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면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고
경영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간의 경쟁, 훨씬 깐깐해지고 복잡해지는 소비자들,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명확한 시장 환경 등에 맞닥뜨리면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등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선점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중입니다. 플랫폼화를 통해 핵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양의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정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6.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때 아닌 부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당시 두 후보가 TV토론에 출연해서 서울시 부채 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둘은 각각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부기혈전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부기란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시 토론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보는 서울시 부초가 25조에 이른다.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결과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후보는 25조인 25조 원은 복식부기에 의한 것이고 단식부기에 따르면 19조가량 낸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회계 기준은 단식부기이며 서울시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문제를 제기한 후보가 곧바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단식부기를 쓰는 곳이 없고 기업마저 복식부기를 쓴 지 오래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의 논쟁 결과 궁금하지만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대체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같은 부채 규모를 놓고 6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쉽지만 단순한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현금과 유입의 유출을 중심으로 하는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정보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10만 원 받아 용돈 기입장에 10만 원의 현금 유입을 기록하고 전에 가지고 있던 5만 원과 더해서 현재 15만 원이라는 현금이 수중에 있다는 잔액을 기록하면 이는 단식부기의 전형입니다. 가계부는 단식부기의 일종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도 최근에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 방식을 사용했고 일부 기관에서도 이를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록상 오류가 있어도 처음부터 모조리 덧셈 뺄셈을 해보지 않는 이상 스스로 검증할 수 없거나 재산의 상태나 변화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래를 했든지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로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단식부기에서는 이러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거래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주신 돈 10만 원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 10만 원이 증가하였다. 자산의 증가, 자본. 나이목 10만 원이 증가했다. 자본의 증가. 만약 어머니가 나의 자립성을 키워주겠다며 10만 원을 그냥 주시지 않고 다음 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으라고 하셨다면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1만 원의 현금 1만 원이 증가하였다. 10만 원이 증가했다. 자산의 증가, 부채, 갚아야 할 돈 1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단식부기에서는 단지 10만 원이 현금 유입만을 기록되므로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갚아야 하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산의 교환, 자산가치 평가, 퇴직금 관련 등의 부채 기록처럼 현금 유출입이 없는데도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야 할 때 아예 기록도 할 수 없다. 단식부기의 이러한 단점은 조직이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문제가 된다. 이중으로 기록된 복식부기.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6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 중 복식부기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라며 복식분위기를 찬양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복식부기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경영을 혁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파치올리. 배드민턴 경기에서는 복식이라고 하면 두 명이 한 코트 안에서 팀을 이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역시 한 전표 안에서 거래의 내재된 원인과 결과라는 두 요소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인은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인 수익과 비용의 변화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요약하면 결국 재무제표가 완성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복식부기는 회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카 파치올리가 1494년 산수의 기하, 비율 및 비례 총남이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비로소 그 원리가 세상에 널리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2세기 앞서 13세기 고려시대에 송상이라 불리는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사계송도부치법이라는 독특한 복식부기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장부의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거래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장부 기입상 기록의 오류가 발생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은행 강도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꼭 싸움, 배신, 분열 등 돈을 성공적으로 훔친 뒤에 일어납니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이자나 배당 등 이윤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라고 합니다. 과거 베네치아 상인들은 한 번 항해할 때마다 결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 번에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상거래를 해 나가는 피렌체의 상인들은 불규칙하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럼 피렌체의 상인들은 언제 결산을 했을까요? 그들은 동료 중 누군가가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내 몫을 줘 라고 이야기할 때 결산을 했습니다. 송별회를 열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결산을 하다 보니 불분명하게 결산이 되거나 못 받는 상황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루카이 파치올리의 매년 정확하게 결산하는 편이 좋다라는 조언에 따라 결산을 했고, 그것을 우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비결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복식부기를 배우고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면 대외적인 증거로 쓸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얼마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서 이윤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감소시켜준 것입니다. 복식부기의 기록 원리. 기록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식부기의 거래 기록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앞서 배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의 관계가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는 왼쪽을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 그런데 앞서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구조에서 보면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으로 기록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떨까요? 자본을 감소하는 요인은 비용은 자본과 반대쪽인 왼쪽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수익은 자본과 같은 쪽인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하면 기입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위치한 것은 자산, 비용,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학창시절에 배운 수학의 이항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1 플러스였던 숫자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다. 부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위치에서 증가, 그 반대의 위치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식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원래 왼쪽에 있던 자산이 차변으로 가면 증가, 대변으로 가면
감소를 표시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던 부채가 차변으로 가면 감소, 대변으로 가면 증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그런데 사실 초보자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베네치아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방법대로 따라가 봅시다. 먼저 제표의 구성 항목은 자산, 부채, 자본을 나열해 봅시다. 아마 베네치아 상인들도 처음에는 장부의 증가를 먼저, 감소를 나중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록의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베네치아 상인들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이 늘어난다. 또 자본이 늘어나도 자산이 늘어난다. 하지만 부채와 자본이 총량은 항상 자산과 같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회계의 기본 공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사용했을 것이므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런데 여기서 이항의 개념, 즉 플러스를 반대로 옮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봅시다. 양쪽의 위치가 바뀌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 마이너스, 자본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장부를 기록할 때 자산과 부채 및 자본, 장부를 따로 기억하는 것도 드물 것이며 대부분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하나의 장부에 함께 기록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의 공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이거로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 자산 부채 마이너스 부채. 이제 답이 나온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차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크기는 항상 같아지며 균형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발생하면 내목, 즉 자본이 늘어납니다. 또 비용이 발생하면 내목, 즉 자본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익과 비용은 항상 상충하는 것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다음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익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 증가, 자본의 감소. 그렇다면 장부를 기록할 때 수익은 자본과 같은 쪽으로, 비용은 자본과 반대쪽으로 기록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맞게 넣어두면 드디어 다음과 같은 균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아직 수학이 발달되지 않아 이항이라는 개념이 전파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록 방식은 성직자이자 수학자였던 루카 파칠리오가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당시에 몇몇 앞선 수학자들만 알고 있었던 이항의 개념을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좌우 균형으로 수수료를 검증한다. 그러면 배운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현금 1억 원으로 토지를 구입했을 때 차변과 대변은 각각 어떻게 기록합니까? 회사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얻었으면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산은 플러스이므로 왼쪽에 차변에 기록합니다. 반대로 토지를 구입했다면 지불한 1억 원의 현금은 자산 마이너스, 즉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복식부기는 항상 2번씩 기록함으로써 좌우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1억 원의 토지를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이 경우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얻었으므로 자산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차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사 1억 원은 미지급 자금, 즉 부채에 해당합니다. 신기하게도 부채 플러스 역시 대변에 기록합니다. 결국 다시 좌우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식부기는 규칙만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좌우가 맞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식부기의 자기검증 기능입니다.
분계장이 보이면 재무제표가 된다. 분계장이 모이면 재무제표가 된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거래되는 항목을 회계에서는 분계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활동을 회계에서는 분계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에 의해 거래를 기록하는 활동을 회계에서는 분계라고 합니다. 한자로 풀이하자면 나누어서 격리시킨다라고, 영어 표현은 journalizing 또는 journal은 원래 항해사들이 매일매일 기록하는 항해일지를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주로 잡지에서 알고 있는 저널이라는 단어는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배의 항해일지에서 많은 뉴스를 얻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분계장은 기업의 일지로 번역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된 전표는 각 계정별 원장을 옮겨지고 잔액 또는 누적액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이동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발생 기준으로 기록하라. 이제 다시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기 논쟁에 대해서 되돌아가 봅시다. 단식 부기를 주장한 후보는 서울시가 직접 차입한 차입금, 즉 조달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현금 유입이 있는 부채 등을 근거로 19조라고 계산했습니다. 반면에 복식 부기를 주장한 또 다른 후보는 이러한 부채 외에 현금 유입은 없지만 부채로 분류되는 금액인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면 25조 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충당부채는 퇴직금처럼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언젠가는 지급해야 하므로 근무 기간 동안 조금씩 비용으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생겨나는 부채입니다. 즉 나갈 과정을 미리 쌓아두는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준공 이후 하자를 대비하여 미리 부채를 기록하는 하자 보수 충당부채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발생 기준이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기 대상보다는 과연 시장 후보들이 발생 기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국회회계법 제11조와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53조의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는 운영 결과는 발생주의와 복식 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부가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르라라고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칙으로는 복식 부기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 논쟁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라 매년 1회 발간된 재무보고서는 복식 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채 관리는 단식 부기로 보고서 발간은 복식 부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두 후보 중 누구의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시장이 되기 위해서도, 즉 어떠한 조직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회계 공부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회계의 대표적인 원리는 발생 기준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면 임기 때 결정한 프로젝트는 그 사업 시비가 임기 후에 지출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린 현재 시점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임기 때 결정한 프로젝트는 그 사업비가 임기 후 지출되더라도 그 결정이 내린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요? 부기에 대한 3가지 오해. 첫 번째,
부기를 잘하면 회계 지능이 높은 것이다. 부기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을 장부에 정리해서 기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기 회계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회계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에서 부기의 원리를 자세히 다룬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회계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전문가의 수험서나 회계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불행하게도 부기를 다룬 파트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앞부분만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마치 부기가 곧 회계라는 오해를 하게 또 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회계의 의사결정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한 장부 기록이 회계 전부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보아뱀은 사람을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다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6달 동안 잠을 잔다. 물론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부기는 가장 원초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과정이므로 아무리 회계 시스템이 점선화된다 해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기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 회계를 집어넣으려는 생각은 마치 생떼즈베리의 소설에 등장하는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과 같습니다. 코끼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보아뱀의 옆구리는 터지게 될 것입니다. 또 더 큰 의미인 회계를 부기 안에 한정 짓다 보면 그렇게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록된다.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일, 자금을 빌리고 상환하는 일, 건물이나 비품 등을 사들이거나 처분하는 일 등은 회계의 모든 거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건물이 불이 타서 없어졌다면 이것을 거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래가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회계에서는 이것도 거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동시에 그 변화의 크기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을 거래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된 것도 역시 건물이나 자산이 감소가 일어나고 화재 손실이라는 비용이 기록할 수 있으므로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 체결이나 주문 접수는 회계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거래로 취급하지 않는다. 약속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 등 변화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을 하거나 주문을 접수한 결과 계약금을 받거나 상품을 납품함으로써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생겼을 때 비로소 회계 거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회계 거래로 인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금액으로 표시함으로써 장부상에 반영할 수 함으로써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그 영향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전임 사장의 인터뷰가 언론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의 밝기로 소문난 그는 대우조선해양 선박 수주에 매너가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탓해 계약을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도 등장했던 레스토랑 자빵 우빵 우물 좌측 왼쪽에 빵 물은 오른쪽에 원칙이 헷갈려서 옆에 사람이 물의 빵이나 물을 먹는 것은 원칙이 헷갈려서 옆에 사람이 몫의 빵이나 물을 먹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내 빵인가? 좌빵 우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규칙을 모르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가 강조한 잡방 우물의 원칙은 회계 계정 역시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좌측에는 차변, 오른쪽에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좌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지는 분계를 하는 것은 또한 전 세계 비즈니스에서 통용된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회계에 관심이 있는 지인이 차변과 대변에 대한 뜻을 풀이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선뜻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차변, 대변이라는 용어는 상식을 벗어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는 말은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대라는 말은 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회사에서 빌려주면 부채이고 차입금이 대변에 기록되고 회사 자금이 외부에 빌려주면 자산이 속하는 대여금으로 차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회계에서는 실제와 반대로 표시되는 셈입니다. 차변, 대변은 거꾸로 표시하게 된 배경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는 처음 회계장부를 체계를 잡은 사람들이 회사의 입장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돈을 빌려오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살펴보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기록하고, 회사가 돈을 외부에서 빌려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금은 회사로부터 빌려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감안하여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의 발달 초기 단계에서 그 용어가 의미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고 단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뿐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복잡해 보여도 요즘은 대부분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미리 정해진 코드에 입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걱정하지 말자. 구체적인 과정을 모르더라도 요즘은 컴퓨터의 기본 상황으로 체크하거나 정해진 코드에 따라서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계되는 시대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정부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용어 하나하나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복식기를 위해 만들어진 약속으로라고 생각하고 그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